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본래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또한 고통스러워합니다. 집착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찾는 일,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일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이제 20여 년 전만 해도 그때만 해도 CD를 사가지고 CD 플레이어로 듣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이야 물론 이제 MP3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음악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저는 CD 플레이어를 사기 위해서 좀 돈을 모아놨어요. 그 돈이 18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달간 이제 열심히 모아놨죠. 한 달에 한 3만 원씩, 5만 원씩 모아두다가 18만 원을 모으게 됐지만은, 제가 용산 정자상가에 가서 CD 플레이어를 사려고 했지만 그렇게 마땅히 시간이 나질 않아가지고 그 모아둔 돈을 제 다이어리 뒤쪽에 조그만 메모첩에다 끼워 넣고서 다녔었어요. 그런데 학교 전산실에서 제가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전산실 밖으로 나가서 전화 통화를 하고서 다시 제가 컴퓨터 앞으로 돌아왔는데 제 다이어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 당시에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책에서 좋은 구절이나 이제 문장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다이어리에다 적어놓는 좀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이어리는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물론 지갑이 있긴 했지만은 다이어리를 항상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뒤쪽에다가 이제 돈을 끼워 넣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다이어리가 사라지니까 졸지에 18만 원도 동시에 사라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리포트를 쓰던 컴퓨터 주변에 학우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혹시 여기 다이어리 있었는데 다이어리 보지 못했느냐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자기 작업하느라 바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다이어리를 찾지 못하고 전산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에 생각해보면 그때 CCTV라도 한번 확인해 볼 걸, CCTV가 있었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낙심한 마음으로 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학교를 나온 시간이 대략 9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나와서 이제 신촌역 쪽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 눈앞으로 뭐가 보였냐면은 네온 사인들,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이제 네온 사인들이 보인 거예요. 물론 제가 평상시에도 그 네온 사인들을 보죠. 근데 제가 돈을 잃어버리고 CD 플레이어를 사려고 그렇게 열심히 모아둔 돈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난 심정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 네온 사인들이 더 휘황찬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궁금증이 일기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되게 다운되어 있는데 저 신촌의 거리에 저런 네온 사인들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고 사람들은 굉장히 활기찬 모습이었거든요. 나는 우울한데 왜 저렇게 사람들은 활기차지? 라는 저 스스로의 너무 당연하지만은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이 당연한 사실이 전혀 당연치 않은 사실처럼 느껴질 때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의문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20대 시절에 말이죠. 그러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신촌 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옆에 이제 골목이 있잖아요. 골목이 있으니까 이 골목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이 하루에 오가게 될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하루만 해도 이 가게들이 즐비하고 하니까 하루에도 수백만 원 혹 수천만 원이 오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골목뿐만이 아니라 신촌에는 여러 골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촌에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갈까 하니까 하루에 수십억 정도가 오가게 될 것이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서울에는 신촌만 있는 게 아니죠.
강남도 있고 종로도 있고 대학로도 있어요. 그런 여러 이제 도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갈까라고 생각하니까 하루에 수천억이 오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로 거대한 돈이 오고 가는 서울에서 나 자신이 18만 원이 사라졌다고 세상 우물하게 다운되어 있는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 되게 이제 우스워진 거예요. 되게 우울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되게 우스워진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이 18만 원이란 돈이 이곳에서 저곳 어딘가로 좀 사라진 것이었어요. 물론 제가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쓴 것은 아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나에게서 어떤 사람으로 옮겨간 것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신촌 골목에서 쓰는 돈은 얼마일까? 서울 전체에서 쓰는 돈은 얼마일까? 이렇게 확장되어 가다 보니까 이 18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보잘것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세하고 보잘것없는 이동에 내 마음이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암울하면서도 동시에 우스운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울한 심경을 떨궈내고 싶어서 저는 마트로 갔어요. 당시 제가 자주 가던 마트의 5층에서는 이제 떡을 팔고 있었는데요. 마트 폐점 시간이 10시였는데 9시 반부터는 이제 반값 떨이 행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10여 분 정도 기다리다가 지갑에 그래도 몇천 원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간식으로도 먹고 이제 또 다음날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이제 떡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20여 년 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제가 18만 원을 잃어버린 이 사건은. 근데 이것이 문득 떠오른 일화가 있어요. 제가 정호승 시인의 한 글을 보면서부터였어요. 정호승 시인은 이제 책상 앞에 토성 사진을 붙여놓고서 그 사진을 자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걸어둔 이유는 토성을 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토성이 고리가 있잖아요. 고리 요 밑쪽에 조그만 점 하나가 있는데 그 점을 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점이 뭐였냐면은 지구라는 거예요. 이 사진은 2013년 이제 토성 탐사선인 이제 카시니가 지구로부터 15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토성은 크게 나오지만 15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는 요 점처럼 아주 작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기 이전에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다른 사진도 알고 계실 겁니다. 1990년 2월 14일에 보이저 1호가 무려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서도 지구가 정말 조그만 점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이 왜 유명하게 되었냐면은 칼 세이건이라는 이제 천문학자가 이 지구의 모습을 가지고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코스모스란 책이 저자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천문학자이면서 또한 과학 저술가이기도 한 칼 세이건이 1980년대에 이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시리즈 이제 코스모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생명의 탄생에서부터 이제 광대한 우주의 신비에까지 정말 까다롭고 난해한 개념들을 대중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면서 어떤 천문학의 대중화를 이끈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또한 칼 세이건은 천문학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나사 이 자문위원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칼 세이건이 굉장히 신선한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
나사에서는 이제 우주 탐사를 위해서 보이저 1호를 또 우주로 이제 쏘아 올렸었거든요. 칼 세이건은 이제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떠나기 전에 명왕성을 지나고 있을 때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서 지구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사 측에서는 이 제안을 쉽게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계획에도 없던 일이기도 했고요. 자칫 이제 지구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 방향을 돌리려다가 태양과 마주치게 되면 카메라에 큰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당시 9천억이 들어간 이제 보이저 프로젝트에는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 측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칼 세이건은 당신의 뜻이 있었어요. 이 지구 사진을 찍는 것이 단순히 과학적 의미를 넘어서서 인류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보이저 1호가 해왕성 탐사까지 마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사에 새로 부임한 신임 국장이었던 리처드 트롤리는 칼 세이건의 주장에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보이저 1호가 이제 카메라 방향을 돌려서 지구 사진을 찍게끔 허락을 했습니다. 토성 탐사선인 이제 카시니가 15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 사진을 찍었지만 이 보이저 1호는 무려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90년 2월 14일이었던 거예요. 정말 거대한 화면에 아무것도 아닌 듯한 희미한 먼지 한 톨처럼 나타나는 게 바로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칼 세이건은 이 지구를 두고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이었죠. 이 창백한 푸른 점을 대학생 때 저도 처음 보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참 작은 곳에서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크게 느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정호승 시인이 쓴 글을 보고 나서 저도 또한 그때의 심정을 같게 느꼈어요. 정호승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우주의 수많은 별 중에서 지구라는 작은 별, 그 지구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대한민국, 그 속에서도 서울이라는 곳의 한 작은 아파트에 사는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런데 무엇을 더 얻고 소유하기 위해 욕심 가득 찬 마음으로 매일 전쟁을 치르듯 아웅다웅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면은 제가 그랬던 것이기도 했어요. 왜 나는 이 CD 플레이어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면서 상처받으면서 마음에 큰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는가. 저 자신을 돌이켜보게 된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란 게 작으면은 바늘 하나도 꽂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좁게 보고 이제 이를 데 없이 편협해지면은 마음이란 게 그렇게 작아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마음이란 게 또 크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의 여러 사람의 삶도 끌어안고 또한 이제 산이나 바다도 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커지면은 이 전체의 세상과 우주마저도 담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처럼 자유자재하게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음의 본래 크기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크기라는 게 없기에 온갖 크기로 자유자재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음이란 게 신통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어느 하나의 일이라든지 대상, 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그 일이 큰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시일이 지나고 어떤 우리의 관심사가 변하고 또한 상황이 변하면은 그 일에 신경 썼던 나의 마음이나 관심도 작아지면서 그 일 자체도 별스럽지 않은 것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그 어떤 일이나 대상에 초점을 맞추면은 큰 일처럼 보이지만 다시 다른 일로 초점을 맞추면은 그 일이 작아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란 거 관심과 집중 대상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또한 작아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의 입장이나 시선에 따라서 또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는 게 마음이죠. 우주에서 귀환한 이제 우주 비행사들은 나중에 환경주의나 이제 생태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지구의 밖에서 이제 지구 전체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주의 크기를 체험해서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전체라고 여기는 지구를 그렇게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여유 때문인지 몰라도 내 몸에 기반해서 나만 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나 우주, 조화나 공정과 같은 이제 더 큰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간 저는 글을 통해서 또 어떤 여러분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전체로 사세요. 몸이라는 근거를 두고 나를 그렇게 따로 두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 몸을 나라고 믿고 있으면은 이 전체로 살고 이 우주로 산다는 게 도무지 말이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몸을 근간으로 한 미망과 집착에 많이 사로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야신경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했죠. 오온이 모두 공함을 밝게 비추어 본다는 뜻입니다. 사실 나라는 존재는 오온의 인연에 따라 형성된 연기의 결과이며 또한 흐름입니다. 나란 존재가 어떤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실체가 아님을 이 반야신경의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구절이 이제 설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몸이 나라는 착각과 집착을 벗어나면은 그런 생각을 한번 푹 쉬게 된다면은 우리 안목은 저 넓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마음이란 게 몸과 생각에 기반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 허공과 같은 전체로 커진 큰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이라고 하기도 하죠. 일체가 오직 마음이란 뜻인데요. 일체가 마음이라 한다면 사실 일체는 무척이나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우리의 본 마음도 사실은 그렇게 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란 게 본래 그렇게 큰 것인데 그럼 내가 마음을 크게 먹어야지 한다고 해서 마음이 커질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노력과 시도들이 경우에 따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정말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말로 크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우주라는 말을 쓰지는 않으셨고요. 허공이란 말을 종종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 마음은 이 몸뚱어리나 이제 생각에 갇혀 살지 않고 원래 이 허공처럼 크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 주신 비유 같은 거죠. 허공에 비유하신 것은 허공이 단지 크기만 커서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체로서 허공은 비워져 있지만은 그 비워진 바탕에서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게 사실 허공이기도 합니다. 비워져 있으면서도 품고 있고 더 품으면서도 커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허공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 허공과 같은 본래의 마음으로 좀 커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커지다 보면은 그 어느 것이 오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우리 본래 마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는 행여라도 이 마음에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나가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입니다. 설사 나쁜 어떤 일이 오더라도 그건 역시 나가게 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죠. 자유로이 그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사실은 이 마음 본바탕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 우리 중생은 오온을 나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나라는 중심을 세움으로써 본래 큰 마음을 이 몸과 생각으로 귀속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생겨난 나는 들어오는 내용물들을 검열하고 또한 나에게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나에게 나쁜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은 이제 밀어내고 거부하는 그런 습성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렇게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는 이런 취사심이 우리 중생들에게 저에게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좀 강력한 일가를 내어주신 저희 스승님 한 분이 계세요. 사실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영문학 스승이기도 했던 이제 장영희 선생님이셨습니다. 장영희 선생님이 언젠가 한번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헨리 제임스의 이제 미국이라는 책의 앞부분에 한 남자에 대한 소개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소개에서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그는 나쁜 운명을 깨울까봐 살금살금 걸었다 라고 이제 표현한 문장을 보신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보시고 나서 장영희 선생님의 말씀이 저한테는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나쁜 운명을 깨울까봐 살금살금 걷는다면은 그러면 그 살금살금 걷는 것 때문에 좋은 운명도 깨우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렇게 나쁜 운명에만 얽매인다면은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장영희 선생님은 차라리 좋든 나쁘든 나는 나쁜 운명, 좋은 운명, 그 모든 운명을 깨우면서 저벅저벅 당신의 큰 걸음으로 가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였어요. 사실 장영희 선생님은 소아마비를 앓으신 선생님이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 때문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시고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실 때도 항상 이제 두 목발을 짚고서 이렇게 강의실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1급 장애인으로서 이제 사시는 그런 분이었지만은 강단 앞에 서실 때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굉장히 당당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마지막에는 이제 척추암 간암까지 이제 걸리셔서 온갖 세상의 온갖 질병을 다 치료내며 가셨지만은 저에게는 장영희 선생님이 결코 작은 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삶에 대한 그 당당함,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내 운명을 내 스스로 깨우면서 당신만의 큰 걸음으로 가겠다는 그 선언을 보면서 정말로 정신이나 태도로서는 저렇게 큰 사람도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영희 선생님은 불교인도 아니셨어요.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러면서 불교 수행을 하신 것도 아니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몸에 대한 고통, 질병을 치료내시면서 당신 스스로 이 몸뚱어리가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큰 안목으로서 큰 사람으로서 살 수 있으셨던 거죠. 그렇게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의 몸뚱어리에 대한 집착을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허공과 같은 큰 안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는 단지 비워져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비워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식께서는 이를 텅 빈 충만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그렇게 제가 CD 플레이어를 사려고 돈 18만 원을 모아두었지만 잃어버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형식적으로 보면은 제가 돈을 잃어버린 단순한 사건이었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저의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를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과 생각에만 갇혀 산다면은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 역시도 몸과 생각만큼 작아집니다. 하지만 여러 선지식들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의 본 마음은 이 허공처럼 환히 열려 있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만 떨어진다면은, 그리고 나의 그릇된 생각만 이제 벗어날 수 있다면은 우리의 본 마음은 이 허공처럼 환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허공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 마음이 본래 이처럼 경계 없이 환히 열려 있고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 눈앞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눈앞으로 허공처럼 크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남들에게도 사랑스럽지 않고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 마음, 내 감정만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도 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적당히 건강하고 또 적당히 행복합시다. 먼지였습니다.